와펜라우프는 스위스에서 인기 있는 장거리 달리기 대회로 군 전투복과 규정된 무게의 배낭, 소총을 메고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달리는 거리는 10에서 42km로 대회마다 다르지만 인기가 많기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 우승을 노리곤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미샤 에브너라는 남성 역시 이 대회를 좋아했습니다. 사실 에브너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환상에 시달렸고 그 환상으로 인해 분노에 휩싸이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는데 운동을 통해 분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며 운동을 좋아하게 된 것이었죠. 그는 1998년 11월에 열린 와펜라우프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우승을 축하하며 자전거를 타고 그를 따라다니던 2살 어린 동생이 사흘 뒤 자살하자 그는 다시 환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릴 때 친부모에게 학대받던 에브너와 그의 동생. 그 때문인지 에브너는 4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9년에 동생과 함께 입양되고 나서야 그들은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죠. 양부모는 친부모와 다르게 그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었거든요. 그렇게 화목한 가족을 만들며 행복하게 자라나던 에브너는 어느 날부터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이유 없이 화가 났던 에브너. 이 시기부터 그는 환상을 보며 분노에 사로잡혔고 그의 주체 못할 분노는 남을 상처 입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에브너는 분노라는 감정이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사그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운동에 매달렸고 성년이 되었을 때 환상과 더불어 내면에 있던 이유 없는 분노 역시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생이 자살하는 사건을 겪으며 그는 다시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분노 역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처럼 그것을 겉으로 지인들에게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1999년에 베른의 한 오래된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던 에브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의지가 되는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지인들은 그가 밤마다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홀로 밤길을 가던 여성들을 말없이 쫓고는 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여성이 놀라 달려가면 본인이 달리는 것과는 또 다른 희열에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초기에는 그 정도로 만족했지만 갈수록 분노는 커졌고 그는 그런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2002년 8월 1일 베른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 인근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샤샤는 아무도 없는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따라가던 한 남성이 있었죠. 남성은 에브너였습니다. 조용히 샤샤의 뒤를 쫓아가던 에브너는 갑자기 자전거에서 내려 달려갔고 이에 놀라 도망가던 그녀의 등을 흉기로 공격한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샤샤의 비명을 듣고 나온 수의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에브너는 첫 범행 장소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나탈리아라는 여성을 살해하는 2번째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샤샤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이 섞인 재킷을 입은 모자 쓴 남성이 아무 말 없이 공격했다는 그녀의 증언은 범인의 목적이 그저 여성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하룻밤에 2여성이 동일 범에게 공격을 받고 그중 한 명이 사망한 사건. 이로 인해 베른에 사는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늦은 밤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혼자 걷는 것을 자제했고 호신용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기도 했죠. 심지어 집에 방문한 사람을 두려워해 배달업체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당시 베른의 시민들 사이에선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합동작전센터를 설립했고 범인을 잡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그러던 중 베른 일대에서 지난 1년 동안 홀로 밤길을 걷던 24명의 여성이 공격을 받았고 그중 2명은 심한 상처를 입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 피해자들의 증언과 범행 방법,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이 이번 사건의 범인과 매우 비슷해 보였죠. 경찰은 사건의 연관성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당시 현장 증거품들에서 공통되는 DNA를 발견했지만 중앙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동종 전과가 있던 범죄자 중 이와 일치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지금까지 중범죄로 잡힌 적이 없는 인물임을 말해주었죠. 실제로 당시 에브너는 한 번 절도죄로 체포된 전적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행동 분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연쇄 범죄자의 70%가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반경 30km 이내에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통계로 보아 범인은 베른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렇게 범인의 흔적을 찾으며 용의자를 좁혀가고 있는 사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에브너는 피해자들과 경찰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이 범인의 허영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며 그를 자극하는 방법을 제안했죠. 그 방법은 범인의 몽타주를 좀 변형시켜 그가 보낸 편지와 함께 언론에 공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샤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에 추가로 수염을 찍고 부리부리한 눈을 그려 넣어 언론에 공개했던 경찰. 도발에 걸려든 에브너는 경찰서로 몽타주가 불결하다는 편지를 보냈고 거기서 경찰은 추가로 그의 DNA 샘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간 여성들을 상대로 상해를 일으켰던 범인의 DNA와 일치했던 에브너의 DNA. 언론에 공개된 몽타주를 보고 700여 명의 여성들이 늦은 밤에 자신을 따라오던 남성과 닮았다는 제보를 하기도 했죠. 그렇게 경찰이 에브너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을 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신문에 실린 범인의 편지 필적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편지의 필적과 매우 닮았다는 한 여성의 제보. 그 편지는 예전 에브너가 좋아했던 여성에게 보낸 러브레터였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필적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에브너를 살인 및 살인미수로 체포했습니다. 신문 중 에브너는 총 29건의 범죄에 대해 자백했다고 합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살을 기도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시간마다 검사를 받는 감시를 받게 됐지만 3개월 뒤인 2002년 11월 24일에 자살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미한 범죄자 역시 중앙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2005년에 스위스 국회는 개정된 DNA 법률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분노를 지우기 위해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지르다 끝내 본인까지 지어버렸던 에브너. 그가 조기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